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거 풀면서 이제 또 막 오늘 했던 거 물어보면은 또 이상한 소리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막 그거 하고 그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저기 다다음 주면 종강이잖아요. 다다음 주면은 2번 남았다고요, 2번. 정규 만나게 될 게 2번 남은 거예요, 2번. 다 이제 저기 하고요. 그죠? 자, 이 증권에 가시게 되면은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제도 있죠. 부동산을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현금화한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제도가 몇 가지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은 안 나시는군요.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게 ABS라고 그래서요. 자산담보증권이 발행이 되고요. 여기서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증권이 발행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리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다 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인용이 잘 안 되고, 이거는 어디에만 국한한 거예요? 주택저당채권에만.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요, 고가의 실물 자산을 그냥 그걸 현금으로 매각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주식으로 쪼개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높여주는 제도고. 그래서 이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에서 보면요, 먼저 그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매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차죠.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는 이 주택을 담보로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니까 요 주택에다가 뭐가 설정이 되겠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고, 저당권의 기초에서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단기 자금인 예금 등을 수신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기간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걸릴 수 있을 때 이거를 매매할 수 있으면 현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유동화 중개기관에 양도를 하고요.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여기가 몇 차 시장? 1차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이 자금을 1차 시장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몇 차 시장? 그게 2차 시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1차 시장은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여기는 주택자금을 1차 시장에 뭐 해주는 시장? 공급해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가끔씩 바꿔서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은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니까 요 저당 채권 있죠? 이게 만들어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의 발행 시장, 저당 채권의 형성 시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얘네는 이거를 발행해서 시장에다가 유통을 시키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의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유통시장이 2차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2차 시장. 그래서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정도. 그러면 뒤로 넘어가 주택저당 이제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한번 그때 우리가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원칙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거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원칙이라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택저당 증권이 있을 때요.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합형. 얘가 뭐 얘기하냐면 MPTS, 얘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MBB,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MO.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뭐를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예,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MPTS는 모든 걸 누가? 투자자가.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래서 얘네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 대신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거기 박스에다 정리 다 해드렸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MBB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제공해야 된다? 담보를 제공하는 건 똑같아요. 금액이 작다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 만기가 보장되는 건 누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MBB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만 전부 콜바가 성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뭐 정리해 두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처음에 얘는 보기만 해도 싫어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1, 2월 달에 하시면요.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1, 2월 달 강의할 때 저희는 그냥 제목 정도만 얘기해 주지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해드리죠.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선생이 이걸 쉽게 얘기해 준다고 막 풀어준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선생이 쉬운 거지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돌아야 돼요. 많이 도셔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이 임박하면은 지금서부터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무수룩하다고요. 공부가 늦게 발동이 걸려갖고 지금 한참 불이 붙었는데 이제 시험 먹을 때까지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 달만 더 있으면 확실하게 합격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계속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일찍 나오는 건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를 일주일처럼 써야 돼요. 그죠? 예, 방법이 없으니까.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신데.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요. 이게 작년에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도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격은 구별을 해야 되죠.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요 중에 실체가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회사예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못하니까 누구에게 위탁을 줘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줘야 돼요. 그죠? 자,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상?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얼마 이상? 우리가 자기관리의 이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인 거예요.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것만 얘기하면 5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맨날 드디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걱정인 거예요. 설립이라고 나오는데도 또 70억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이게 70억이고 자산운용 전문력을 5사람 이상.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다고 그랬죠. 70억이고 몇 사람 이상? 5사람 이상이고, 얘네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3인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관리에서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고,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있죠.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3사람 이상 상근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자산의 투정을 직접 해주는 애들이고, 얘네는 거기 사업에 따른 자문 및 뭐만 해준다? 평가만 해주는 거라고요. 사업의 타당성 분석만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할 정도는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해본 거 기억하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에 있었을 때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주식 공모 있죠. 그 다음에 주식 분산 있죠. 처분 제한 있죠. 자산 구성 있죠.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하는 것 있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설립자본금이 얼마? 5억, 3억, 3억. 최저는 70억, 50억, 50억. 주식 공모 있죠? 네, 공모는 언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을 겪은 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죠? 발행수익 총수의 얼마? 30 이상을 공모해야 되고, 얘는 그거를 적용 안 받죠. 모두 가능하다. 예, 3호도 가능해요. 여기에 이 내용 안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국민연금공단 있죠. 얘네가 만약에 100분의 30 이상을 주식을 소유하면은 굳이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50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 1월달 시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내년이면 개정될 내용을 올해 뭐하러 반영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바뀌는 게 많단 말이에요. 법률마다. 이거 올해 빨리 떠야 돼요. 그죠? 언제 또 따로 정리하겠어요. 주식 분산은 얼마? 50이에요. 얘는 적용 안 받는 거예요. 요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처분 제한.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는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자산 구성 아시죠?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죠. 예. 근데 거기 그 부동산 관련 증권 있죠. 증권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증권에는 그 증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택자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그리고 주택자당 증권 있죠. 그렇죠? 누가 발행하겠어요? 주택금융공사가.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은 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 채권 있죠. 이게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투자 운영할 수 있다 없다? 네, 투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관련 증권이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명시해 준 거예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죠. 몇 배? 2배. 주총에 특별 거리가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그걸 거기 박스에다 정리해 놨어요. 거기 해놨죠. 부동산 투자 해서법에 따른 내용에 따른 구분해서 항목별로 쭉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 정도 숙지를 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죠. 예, 얘는 법인세 면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 칸에 법인세 있죠. 예, 법인세 면세 혜택이 있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의 종류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조신이라고 해갖고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조인트 벤처하고 신디케이트하고 리치하고 있죠. 예, 그 종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특정 프로젝트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될 때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하고요. 사업 자체의 자산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적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별도로. 추후에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 수익금을 배당을 해줄 때는 이 프로젝트 사업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초하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정이 무슨 계정? 에스크로. 그걸 결제 위탁 계정, 위탁 결제 계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투자자에게 만약에 수익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유전 발굴 사업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이 만약에 땅 터지면은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현물로 받는 게 훨씬 더 수익 구조가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메자닌 금융은 그냥 여기다가 하나 더, 이거는 뭐 얘도 개발 금융이죠. 근데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딱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개발의 단계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중에서는 순서는 이미 두 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또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고요. 여기서는 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있죠. 이거하고 요 타당성 분석 있죠. 예, 그 정도를 용어상에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인데, 거기 보시면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동그라미 2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이런 단계 있죠.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까지는 유관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단계가 여기 있는 개발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답이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가면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법률과 경제와 물리적 측면을 모두 망라해서 타당성 분석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시된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시가 되고요.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발의 위험이에요. 레리 워퍼드에 의하면은 법률적 위험이 있고요. 시장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어요? 예, 비용 위험이 있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요. 이거는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각종 인허가는 어디서 내주겠어요? 이건 행정관청에서 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인허가 위험들이 있잖아요. 행정관청에서 발생한 인허가의 지연 이런 위험들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근래 나온 게 그거예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이 이걸 준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만 준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번 출제했던 거예요. 좀 길게 줬던 문장을 압축해서 한번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용 계획에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3번인가 인용을 했어요.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이 되거나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분양이나 임대가 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선분양 같은 것을 취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자율 또는 자연재해,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를 비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도 우리가 뭐 선분양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험에 유일하게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 얘들은 뭐 인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말고도 위험이 더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위험이라고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왜 매장 문화재 출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게 사업위험에 해당이 된다고. 이게 만약에 이 건설공사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럼 발굴 비용은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신에 문화재를 발굴을 하면요, 보상액은 주어져요. 최대 1억 원까지 줘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보상비보다는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매장 문화재가 지하에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파봐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운이 없으면 걸리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어떤 양반이 2016년도인가 이게 이제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땅을 팠는데 문화재가 출처가 됐대요. 그래서 보상비는 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만 한 1억 5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비보다 뭐가 큰 거예요? 비용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예? 그리고 이런 위험 말고도 건설 위험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지문 이렇게 할 때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 있고 무슨 분석? 시장성.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여기가 무슨 분석이에요? 네, 경제성 분석인데 이 중에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인용된 건 얘예요. 시장성 분석 있죠. 전 단계에서 조사된 특정 부동산이 있죠. 요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이죠. 요때 같이 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 박스 안에 정리해드렸죠. 거기 하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다 구별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경제 기반 그 분석에서 경제 기반 승수법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 사업상의 구분이 있죠. 이번에 이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개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죠. 예, 얘네들은 안에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재건축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재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대요?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면은 발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악하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착각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자,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죠? 거기 하면은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 지주 공동 사업이 있죠. 지주 공동 사업에 보면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공사에 도급 발주 시에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등가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사업 위탁형이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고요. 개발업자는 분양이나 임대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거예요.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수익을 공유한다든가 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신탁 개발 방식은 이 안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토지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귀속시키고요.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약정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인 거예요. 컨소시엄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돼 있죠. 예, 걔들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BTO. 그 다음에 뭐 있어요? BTL. 그 다음에 BOT가 있고요. 요거까지.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또 하나, 지금 요거는 구별할 수는 있으시겠죠? 거기다가 내용은 다 정리해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그때 푸는 요령 중에 하나로 뭘 드렸냐면, 요게 L이라는 게 리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쭉 따라가다가 뭐가 나오면, 임차가 나오면 이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출제할 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급한 시설인 거예요. 시급한 시설인데,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아파트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쓰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받기 어려운 시설이 있잖아요. 시급한 시설로 학교라든가 도서관 등에 필요한 뭐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성격 정도는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회 이 간접자본 시설 있죠. 여기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사용자들에게 뭐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방식 있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 중부라든가요. 그 다음에 영남권이라든가 호남권이 있죠. 복합 예를 들어서 뭐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공급할 때 주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담도 안 해야 되냐면 세금 부담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운영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자산 가치 상승에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쓰는 게 뭐? 그게 B5 방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 정도는 해 두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이나 이거 받는 건 없는데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자기가 가져가고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자기가 가져가는데 대신에 세금의 부담도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까지 근데 저기까지는 왜 설명해 드리냐면 제까지는 시험에 답으로 한번 유도한 거예요. 답으로. 그리고 BTO라든가 BTL 같은 경우도 답으로 유도했고요. BOT도 답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는 용어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도 개발은요,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개발은. 근데 용어 정도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관리론이 있고 마케팅이 있죠. 관리론은 뭐 낼 거는 별로 없고요. 나와도 뭐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리 목적에 따라 보게 되면 자산관리라고 돼 있죠.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구별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또는 매입 매각 관리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죠. 예,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는 이거 자산관리라고 그랬어요. 시설관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가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관리에 해당이 된다? 자산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관리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난번에 이건 꾸준히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데 자가관리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고 위탁관리에도 보시면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단점이 있으면 서로 크로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에 뭐가 돼요? 단점이 되고 자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의 장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자관리하고 위탁관리 중에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건 무슨 관리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거. 자관리. 거기 해놨잖아요. 자관리의 장점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자가관리라는 게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으로요. 단독주택관리 이런 데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집은 다 자기가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이 됐던 경제적이 됐던 기술적인 측면이 됐던.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과도기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가관리 혼합관리라는 것은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뭐를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식인데 위탁을 줄 때 이거는 선별해서 위탁 준다고 그랬죠. 전부를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뭐 준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고 그죠? 선별해서 네. 그게 무슨 관리다? 혼합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면요.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쓴다 그랬어요? 비율 임대차. 그리고 임차자 선정할 때 가장 중시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 매상고를 제일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유지활동에서는 뭐가 제일 중시된다고 그랬어요? 유지활동에서는. 우리가 예일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시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마케팅은요, 거기 정리해드렸죠. 마케팅 이 전략 있죠. 여기서 95%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에서는 여기를 뭐 빼놓고 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가게 되면 전략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시고관 그래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얘는 수요자 공급자 중에 누구? 공급자. 얘는 누구요? 수요자.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상호관계 있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시험에 내요 안 내요? 그것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거는 누구 위주의? 예, 수요자 위주의.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뭐로 매개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예, 이거를 소비자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왜 그 CF 나올 때 보면요. 왜 예서 이제 중소 건설사들 같으면은 자기들 무슨 건설이라고 앞세워요. 근데 일반적인 왜 레미땡이라든가 자땡이라든가 뭐 푸르땡땡 뭐 이런 거 있죠. 예, 얘네들은 무슨 건설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냥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살면 왠지 행복할 것 같고, 여기 살면 왠지 부자일 것 같고, 여기 살면 왠지 얼굴도 달라질 것 같고, 뭐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자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물건을 구매를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아이다의 원리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때 일단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요? 주의를 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따가 강의 끝나고 학원 앞에 나갔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천기누설 뭐 70점 맞을 수 있는 학개론 비법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그러면서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개론하고 민법 2개만 딱 있어요. 그러면서 세트로 사면 15,000원에 해드립니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이죠. 이게. 그럼 안에 내용물을 보고 싶은데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서점에 가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애들 있죠? 다 그런 전략이란 얘기죠. 사야 뜯어볼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2권 사면 얼마로? 15,000원. 근데 만약에 4권을 사면은 2차 비법서도 같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초점을 두는 게 무슨 원리인 거예요? 아이다의 원리인 거예요. 일단은 고객의 뭐가 끌어야 돼요? 주의를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 우리가 고수화 마케팅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근데 시험상에서도 별도로 나오는 얘들이죠. SP가 있고 뭐가 있어요? 네, 4P 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STP 나누게 되면 시장을 뭐 하는 게 있고요? 세분화하는 게 있고 여기 안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셔닝 그래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게 있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죠.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별이라든가 소득 수준별로 시장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표적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TS라고 돼 있죠. 뭐 얘기하겠어요? 방탄소년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뭐야?
광역 버스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색상도 무지개 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략이 확실한 거죠. 타켓이 어디겠어요? 10대 10대. 거기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차별화를 도모하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거를 무슨 전략? 표적시장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차별화하는 것이죠.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을 정하는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 브랜드라고 그러면 차별화를 둬야겠죠.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그 밑에 가면 4P 믹스가 있는데요. 상품과 가격과 유통 경로와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차별화라고 돼 있죠. 예, 차별화를 지우시고 프로모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판매 촉진으로. 그래서 여기 4P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유판이라고. 그렇죠? 이게 제품 전략, 그래서 얘가 프로덕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 그래서 프라이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해서 플레이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래서 프로모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만 별도로도 출제해야 안 해요. 별도로도 출제해요. 별도로도. 그래서 여기 제품 전략이 있고 가격 전략에 보면 고가 전략이 있고 무슨 전략이 있어요. 거기다 구별해 드렸죠. 고가 전략은 신제품 출시 단계, 품질이 우수해서 차별화가 가능할 때, 품질이 비슷해도 브랜드 가치가 높을 때 있죠. 그럼 무슨 전략 쓸 수 있어요. 고가 전략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키 있고 너이키 있으면 같은 스포츠 브랜드라도 얘가 훨씬 가치가 비싸죠. 뭔가 브랜드 가치가 비싸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왜 에르 땡땡 뭐 이런 애들 있죠. 루이 땡땡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얘네들 공장이 다 중국이나 인도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지만은 브랜드의 가치가 라벨이 붙으니까 이게 틀려지는 거죠. 비싸게 받아 먹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싸게 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가 전략을 쓸 때는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요.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무슨 전략 쓰겠어요? 저가 전략을 쓰겠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고가 전략을 써야 된다고 출제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좀 저지시킬 때는 저가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뭐 이용한다 그랬어요. 중개업자, 분양대행업자,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게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했고요.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면은 광고도 있고 뭐도 있어요.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전략에? 판매 촉진 전략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한번 요거들만 내놓고 촉진 전략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들을 빠르고 강하게 뭐 하는 전략이다. 자극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까지는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럼 옆에 가시면은 지문이 있죠. 지문 안에. 지금 다시 또 고비가 찾아오고 있는 거군요. 지금 뭐. 자, 1번에 보면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 중에 어디에? 유통경로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을 정하는 전략은 뭐? 제품 차별화 전략이겠죠.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무슨 전략?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적시장. 상품 전시, 견본 배포, 경원대, 쿠폰 제공 활동 등은 마케팅 믹스 중에서 어디에?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와서 이게 시험상에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니까 요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전략 이런 것만 정확하게 각인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